모두 생각하기는 이제 금리 인상이 드디어 끝나면 이제 좀 주가나 뭐 이런 자산들이 좋아지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역사적으로 그렇지 않았다는 주장을 하면서 이제 봐라 5월 달에 이제 마지막으로 금리를 올리거나 혹은 뭐 동결하듯 이제 마지막으로까지 다 올렸다면 이제 금리 인하하면 주가 떨어질 거다 이런 그렇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준이 금리를 마지막으로 인상한 다음에 네. 퍼스트 페드 컷이라고 그게 뭐냐면은 연준의 금리가 이제 그 금리 인하 첫 번째 한 거죠. 첫 번째 왼쪽에 금리나. 빨간색 동그라미 3개 중에 마지막 세 번째 동그라미거든요. 네, 앞에 보면은 긴축이 진행되다가 네. 처음으로 금리 인하를 한 게 패스트 컷인데 네. 요때로부터 그러니까 주식이 올라가기 시작하는 때까지 네. 거의 보시면은 9개월 이상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하고 나서도 계속 주가가 떨어져서 바닥까지는 9개월이 평균적으로 그렇죠. 걸렸다. 이 표를 보니까 10개월 이상 걸리는 것 같습니다. 1871년부터 통계네요. 그렇죠. 통계를 내봤더니. 지금까지 있었던 여러 번의 연준의 금리 인하를 통계적으로 낸 거거든요. 근데 이게 맞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네. 그럼 왜 저렇게 되느냐를 설명하고 있어요. 네. 그 월가 전문가들은 저거 왜 그러냐. 근데 전 굉장히 타당한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연준은 항상 어떤 행동을 하냐면 끝까지 가보는 그러니까 좀 과하리만큼 긴축하는 경향을 좀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그 긴축을 멈추는 의사결정을 하는 게 연준에게 더 불리하게 보일 때가 많아요. 네. 왜냐하면 긴축을 멈췄다가 그거로 인한 모든 다른 효과에 대해서 다 책임을 듣느니 차라리 더 과하게 긴축하는 게 낫기 때문에 대부분의 연준 의장들은 대부분 좀 더 과하게 긴축을 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이번에도 되게 세게 밀어붙였죠. 그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사실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이건 여러분들이 모두 좀 아셨으면 하는 거예요. 뭐냐면 연준은 양대 책무라는 걸 갖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그 인플레이션 파이터라 그래서 물가 안정과 그다음에 금융 안정이라 그래서 이제 뭐 일자리라든지 뭐 이런 쪽에 두 개를 갖고 있다면 사실은 두 개라고 말하지만 물가 안정이 가장 치명적이고 중요한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두 개가 만약에 그 연준에게 주어져서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면 하나를 선택하면 나머지는 아주 안 좋아질 거야. 아주 심각하게 안 좋아. 이래도 선택해라고 하면 무조건 물가 안정이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뒤집어 설명드리면 만약에 하반 2분기부터라도 물가가 조절이 안 되면 그 침체 아니라 침체 할아버지가 나타나도 연준은 계속 올립니다. 그러니까 테러를 당할 정도로 볼커 같은 경우는 네. 그게 그 사람이 뭐 그래서가 아니라 연준이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를 이해하셔야 되는데 물가는 달러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물가가 높아져서 조절이 안 되면 달러 붕괴합니다. 달러 가치에 대한. 그래서 전 세계 기축 통화가 무너지는 거기 때문에 연준에게 있어서는 치명적이고 가장 중요한 필사의 문제이기 때문에 물가는 저지해야만 하는 거죠. 혹이 침체가 오더라도 경제는 희생하더라도. 그러니까 만약에 2분기, 3분기, 4분기를 가면서 저 같은 사람들이 나와서 아무리 떠들어도 물가가 조절이 안 되면 연준은 뭐 제가 말한 모든 논리를 다 깨고 아마 계속 올릴 겁니다. 이건 뭐 제가 장담할 수 있는. 그건 왜 그러냐면 안 그래도 지금 흔들리고 있는 달러의 위치를 고수해야 하는 게 그들의 일이기 때문이죠. 사실은 뭐 많은 사람들의 뭐 경제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들은 달러의 수호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십 년, 수백 년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만약에 저렇게 말한 저 결과가 뭐냐 항상 좀 더 과하게 진압할 수밖에 없고 저들은 어떤 기록을 생각을 갖고 있냐면 여러 가지 기록에서 보면 빨리 올린 다음에 무너지면 빨리 내리면 된다는 거를 여러 조사로 결과로 갖고 있어요. 지금까지 여러 번의 위기들을 통해서 저들은 빨리 내리는 건 오히려 해결을 할 수 있지만 만약에 자기들이 잘못 의사결정하면 그 모든 원성과 그다음에 아까 달러의 위치를 잃어버리는 치명적인 결과에 대해서는 더 너무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차라리 깨트리고 빨리 내려서 막는 게 낫까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번 다 더 과하게 올렸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침체에 빠진다고 해서 내리기 시작하면 이미 좀 과했기 때문에 그 결과는 시장에 이미 반영되고 있으니까 경기나 모든 것들은 아주 암울한 상태가 한 10개월에서 10몇 개월씩 진행될 수밖에 없었던 거다라는 거고 지금 약세론자들은 그런 걸 들어서 지금 만약에 5월이 마지막 금리 인상이라면 혹은 동결이라면 그 얼마 지나지 않아서 금리를 올린다고 할지라도
시장은 그걸 생각해서 주가가 오른다고 설명을 하는데 천만의 말씀이다. 기록은 그때 오르지 못하고 주가는 오히려 오랫동안 더 한동안 내려가게 돼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왜 왔냐면 처음에 저희가 나눴던 왜 이렇게 장이 오르는 거야. 이거에 대해서 약세론자들이 어떻게 생각한 거냐면 니들이 그거 기대하고 오른 거지. 금리 인하한다는 거 보고 니네 먼저 오른 거지. 그거 시행착오야. 잘못 생각한 거야. 라고 설명한 내용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처음에 질문이 모두에게 굉장한 충격을 줬던 거죠. 도대체 왜 이렇게 오르는 거야? 라고 했을 때 약세론자들은 니들이 아마도 금리 인하 기대하고 하는 것 같은데 그거 아니야 라고 말한 논리죠.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한 내용은 이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럼 이번에 5월 달에 연준이 마지막으로 금리를 뭐 올리거나 혹은 안 올리거나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인하를 시작을 한다면 주가는 그럼 저렇게 역사가 말해주시 떨어질 거다 이렇게 보고 계세요? 전제가 다른 겁니다. 저는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 지금까지 거의 한 20년에서 30년 동안에는 어떤 사이클이 돌아갔냐면은 만약에 코로나 때처럼 연준이 양적 완화를 해가지고 금리를 내리면 그거에 의해서 경기가 좋아지면서 기업들 실적이 좋아지기 시작해서 그 기업 실적이 완연하게 좋아지는 실적 장세가 오고 실적 장세가 오면은 연준은 금리를 올려가지고 이 유동성 넣었던 거를 좀 빼내야 돼. 유동성 함정에 빠지니까. 그러냐고 긴축을 하다가 좀 너무 과하게 하면은 그런 거에 의해서 기업들 실적이 다시 나빠지기 시작하다가 종국에는 아예 나빠지는 겨울과 같은 총체 역실적 장세라고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나타나는 전체 기업 실적이 나빠진 뒤에야 다시 연준이 그걸 살리려고 금리를 내리는 이런 사이클이 매번 정확하게 돌아갔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그 사이클과 다르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왜 다르냐면 코로나 때 너무나 많은 돈을 풀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그 어느 때보다 과거 역사적으로 몇십 년간 가계가 갖고 있던 돈과는 비교가 안 되는 돈이 지금 가계에 쌓여 있다. 요게 뭐냐면 체커블 디파짓이라 그래가지고 당좌 예금인데 우리는 좀 익숙하지 않지만 미국은 이게 수시 입출금 예금과 같습니다. 요걸 이제 뭐 어떤 보통 보시면 미국 가서 처음에 이제 뭐 그 미국 시민이 되고 이제 하려고 하면 제일 처음 만드는 계좌거든요. 요 계좌의 돈이 얼마인가를 좀 보시자고. 이게 뭐냐면 제가 사실 60년, 50년대부터 다 봤는데 이 기간을 좀 짧게 했어요. 보면 2000년 이후에 당좌 예금, 그러니까 개인들에게 쌓이는 당좌 예금의 금액이 지금 얼마냐면 4조 5천억이죠. 보시면 꼭대기에 이제 보시면 그렇게 보이실 텐데 요게 언제 늘어난 거냐면 늘어나기 시작한 게 2020년 2월 달 보이시죠? 근데 그 전을 보십시오. 20년간, 30년간 금액이 얼마였냐면 지금 금액의 4분의 1, 5분의 1도 안 되는 몇십 년간 늘 저 정도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도대체 5배 정도가 코로나 때 확 불어나서 지금 이렇게 인플레이션 침체가 온다고 해서 소비를 줄이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쌓여있는 돈은 과거 어느 때보다 비교가 안 되게 많은 거죠. 기업들이 실적이 모두가 나빠지는 그런 역실적 장세로 들어가는 그런 것처럼 아주 극단적인 변화는 안 나타날 거는 거죠. 아주 중간 소비가 줄긴 줄어서 상당한 소비가 주는 모습은 있지만 과거처럼 아예 다 긴축, 아예 안 써버리는 그런 모습은 또 안 나타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 제 생각이고, 그러니까 이게 왜 그렇게 됐느냐?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코로나라는 그런 특정한 상황 뒤에 나타난 인플레이션이기 때문에 지금 이 두 가지가 같이 만나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가계에 워낙 많이 쌓인 돈들 때문에 과거처럼 급격한 겨울이 오지 않을 거다. 급격한 겨울이 와야 역실적 장세를 가서 모든 기업이 무너져야 그때서 연준이 등장할 만큼 그 사이에는 주가가 먼저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전형적인 약세론자들이 작년도부터 올해까지도 계속하는 얘기는 이제 실적 봐라. 이제 나타날 거다. 이제 증명될 거다. 그런데 지금 1분기 실적도 사실 지금 앞에 나온 건 굉장히 좋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가 그렇게 가계 돈이 많다. 두 번째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과거에 그런 침체나 이런 게 오지 않을 거라고 보는 이유 중에 두 번째 이유는 국가적 문제 때문에 국가들이 돈을 엄청나게 지출하고 있다는 거죠. 뭐냐면은 지금 IRA, 그 다음에 칩스 액트, 이게 뭐냐면 바이든이 내놓은 미국의 어떤
기술 경쟁 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IRA를 통해서 지금 쏟아져 들어오고 있는 엄청난 돈들이 실제로는 그 시장에 보이지 않는 유동성 효과. 예전에는 연준이 그거를 돈을 풀어서 그렇게 했지만 성격만 다를 뿐 엄청난 돈이 쏟아 부어지고 있고 앞으로 대기된 자금만 봐도 사실 6월 달에 아마 이게 완전히 결정이 납니다. 한도가 어디까지 잡힐 건지. 그런데 만약에 지금 한국의 LG 그 솔루션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2차 전지 주가들이 많이 오르는 이유가 앞으로까지 다 생각하면은 미국으로부터 받는 돈이 5조 정도 예상된다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주가가 그럼 앞으로 얼마나 올라야 되냐라고 해서 올라가고 있는 건데 그거를 다 추산하면 미국 정부가 쏟아부을 뭐 한국이나 일본이나 여러 나라에다가 지급하고자 약속한 돈만 해도 정말 천문학적인 숫자가 약속돼 있어요. 지금 이미 그거를 때문에 지금 뭐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미국에다 이미 갖다가 공장을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돈은 그럼 어디서 나오는 거냐? 연준이 쏟아붓는 것과 똑같은 거고 코로나 때 미국 정부가 쏟아부은 거와 똑같은 재정 지출이죠. 네. 다만 명분만 중국을 견제하고 밸류체인을 재편하고 이렇게 굉장히 우리 머릿속에다 어떤 다른 박스의 명분만 있을 뿐 현상은 똑같이 유동성이 엄청나게 공급되는 달러가 살포되는 코로나 때와 똑같은 현상이 지금 일어나는데 코로나 때 주가가 올랐는데 이번에 주가가 안 오르는 건 그건 다른 꼭 그럴 법이 없는 거죠. 똑같이 돈이 살포되고 있으니까요. 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미국 시장이 안 좋아질 거다라는 그런 약세론에 대해서 대표님께서는 두 가지 이유를 들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하나는 미국 사람들 통장에 아직 돈이 많기 때문에 소비가 완전히 꺾이지 않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 기업 실적이 바닥까지 떨어지진 않아서 네. 뭐 경착륙은 피할 수 있을 거다라는 네. 전망을 하고 계신 거고 또 하나는 그거 말고도 미국 정부가 신냉전을 포함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지출이 많아져서 그렇죠. 기업들이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출의 양은 엄청날 것이고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미국 주가가 앞으로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지진 않을 거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까요? 맞습니다. 혹시라도 근데 그거는 앞으로 일어날 일 아니야?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지금 1, 2, 3월 그러니까 3월 달에 주로 일어났던 양적 완화처럼 이렇게 유동성 공급은 사실 연준에서 일어났습니다. 은행 위기를 막기 위해서 5천억을 풀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건 QE는 아니지만 그래서 이쪽 금융시장에서는 not QE라고 부르는데요. 효과는 똑같습니다. 돈이 시장으로 들어온 거죠.